한식이 이제 우리가 보통 건강식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 건강 한식을 주로 먹는 나라인데 위암 발생률 세계 1위, 대장암 발생률 세계 1위, 갑상선암 발병률 세계 1위. 사실은 유럽에서는 간간히 대한민국 해조류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근데 이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만 몰라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약사 이진수를 운영하고 있는 이진수 약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식습관이라는 게 얼마든지 이 사람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은 뭐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기도 한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저도 어찌 보면은 이런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습관을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제 잘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말로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쉬울 수 있는데 이게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뭐 저도 이제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와중에 건강 식단을 챙긴다기보다는 뭔가 신속하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환경 속에서 빨리 이제 손님들을 마주해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 간편식을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식습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어렸을 때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보면 건강 이런 거는 예전에 어떤 뉴스를 보나 뭘 보나 유전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어요. 유전. 그런데 제일 충격적인 계기들이 뭐냐 정말 장수촌 중에서 유명한 장수촌 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게 이제 오키나 장수촌인데요. 당시에 명성 날리던 시절을 보면 뭐 100세 이상은 너무 흔하고요. 뭐 120세까지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명성 날렸는 그 지역이 지금은 그 명성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 자녀 세대들은 성인병을 달고 살아요. 평균 수명이 심지어 낮아졌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그럼 왜 바뀌었을까 봤더니 일단 식습관이 바뀌니까 체형들이 일단 다 바뀌었고요. 그 체형이 바뀌면서 성인병 달고 살고 평균 수명이 낮아지는 걸 보고 아 이게 정말 식습관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걸 그때 한번 다시 깨닫게 됐죠. 일단 그 배달 음식들을 이게 하나하나 이게 살펴보면 사실 화학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유해 화학물질 요리 내에서 음식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유해 화학물질들 있잖아요. 안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정말 나열하면 끝도 없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 측면에서 보면 가장 안 좋은 요리가 뭐냐면 음식이 뭐냐면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운 것들. 실제 뭐 암과 관련돼 있다, 뭐 치매 관련돼 있다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지지고 볶고 튀고 굽는 그런 요리에 사실 제일 많거든요. 근데 배달 음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제가 배달시켜 먹는 것 상당수가 그런 게 많고요. 그리고 그냥이 아니라 그것도 되게 또 자극적으로 만들어요. 설탕 많이 넣는 건 뭐 기본이고 뭐 여러 가지 인공감미료 많이 넣는 것도 기본이고 또 맵게 많이 만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해한 게 너무 많이 들어오죠. 기름 같은 게 산화된 지방들이 너무 많은 건 기본이고 뭐 다원 방향조 탄화수소라고 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형성돼요. 우리가 보통 발암물질 알려져 있는 벤조피렌만 들어도 보통 어떤 분들은 벤조피렌 많이 생겨봤자 그거 극히 일부고 그거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사실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탄 거에서 발생하는 다원방향조 탄화수소 중에서 벤조피렌은 그중에 하나일 뿐이고 사실 다원방향조 탄화수소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이 실제 몸에 들어왔을 때 안 좋다는 연구 결과는 지금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배달 음식들이 기본적으로는 집의 음식들보다는 상당히 더 자극적인 게 너무 많고 또 유해한 화학물질이 더 많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한식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감미료라든지 결국에는 이런 소스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고추장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제 고추장이 들어가야 이제 맛이 이제 더 살아난다 이러면서 많이 넣기도 하고 그 외에도 뭐 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미료를 잘 넣어줘야 이런 밥을 만들 때 한식이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소금의 성분이 이런 나트륨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들을 많이 또 포함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이런 소스들에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건강한 게 아니라 그 한식을 만들 때 어떤 재료가 또 들어가느냐가 진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만드는 한식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식이 이제 우리가 보통 건강식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 건강 한식을 주로 먹는 나라인데 위암 발생률 세계 1위, 대장암 발생률 세계 1위,
갑상선암 발병률 세계 1위. 각 암들 중에 5위 안에 드는 암들 발생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뭔가 이상한 거 맞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암 발생이 높은 나라. 그러면 우리 한시가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은 예전에는 보면 너무 소금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너무 짜게 먹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거 다 갖다 붙여서 소금 때문에 고혈압이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계 다른 나라 가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싱겁게 먹는 나라는 없습니다. 난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저는 그 뭔가 다른 게 또 뭔가 있을 거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너무 맵게 먹는 문화. 이건 한번 좀 되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혀 제가 황당한 얘기가 아닌 게 실제로 울산의대에서 어떤 실험 한번 했었냐면 일단 그 맵다는 건 캡사이신 성분 때문인데 캡사이신 한번 과량 먹여본 거예요. 그 자체가 뭐 발암물질이야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과량 먹여봤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동물 실험이지만 우리 몸에는 NK 세포라는 게 돌아다니잖아요. NK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만나서 터트려서 죽이는 원리인데 근데 NK 세포의 활동도가 줄어들더라. 물론 과량 먹였을 때 얘기입니다. 물론 그 연구진은 훈훈하게 마무리는 했어요. 소량 먹어서는 괜찮은데 과량 먹었을 때 나타난 결과다. 아마 약간 뭐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자극적으로 많이 먹는 이런 자극이라는 게 보통 짠 거와 맵다는 개념이 사실 작다는 게 물론 단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 고추라고 하는 게 빨간 고추가 원산지가 남미잖아요. 그 남미 쪽 이렇게 그쪽 식습관 분들 이렇게 봐도 약간 곁들여 먹는 수준이지 우리처럼 고추장 뭐 김치찌개 막 왕창 여기저기 고추를 막 버무려서 먹는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원산지 남미보다도 우리가 더 매운 걸 즐기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는 또 우리가 암 발생도 높은 나라라면 한 번쯤 이런 너무 자극적으로 먹는 이런 문화들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는 진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새는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다양성을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얼마나 내가 골고루 먹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반찬만 이렇게 또 먹었을 때는 또 한쪽으로 또 치우치는 그런 몸의 식습관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는 고민을 했었던 게 한국인의 식단 문화에서 봤을 때 정말로 탄수화물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나라도 탄수화물이 높기도 하지만 유독 높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한국인은 또 밥심이다라고 하는 문화에서 이 밥을 좀 많이 주는 문화가 잘 형성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식습관 자체가 이제 한국인의 밥상 자체가 이런 밥이나 반찬을 잘 먹어야 되고 또 끝까지 남이 대접해 준 것만큼 우리가 또 잘 먹어야 된다.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이 식습관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이런 구성 분포를 보게 됐을 때는 되게 건강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과하게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반찬의 수를 또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밥 반찬이냐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반찬들 이 종류들을 보면 우리 밖에 나가서 주로 많이 먹게 되잖아요. 하루에 2끼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화학학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안 좋다는 지지고 볶고 튀고 구운 그런 어떤 밑반찬들이 좀 많은 게 저는 1차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 식습관의 가장 큰 문제가 최근에 어떤 굉장히 점유학술지에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건강 식습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이견은 좀 있는데 극단적 채식보다는 이제 채식 비율이 좀 높은 게 좋다라는, 그러니까 식물성 음식이 좀 비율이 높으면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아직까지 이제 중론이잖아요. 물론 고기도 어느 정도 섞어주고요. 자, 그런데 최근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는 건 좋다는 거 알겠는데 다양성, 식물성 음식을 정말 다양하게 먹는 사람과 그냥 식물성 음식 그냥 많이 먹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한번 비교한 연구 결과가 굉장히 오랜 시간 사람들을 추적해서 나온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흥미로웠어요. 뭐냐면 식물성 음식 그냥 많이 먹는 사람보다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골고루 먹는, 정말 다양성, 다양하게 식물성 음식을 먹는 사람일수록 뭐 암이든 여러 가지 질병에서 훨씬 더 건강하더라라는 충격적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면 예전에 어떤 저명한 학자가 우리나라 한번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식습관을 오랫동안 관찰하더니 한번 어떤 걸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 되게 뭐 한식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 먹는 그 식물성 음식의 종류를 한번 살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PD님이나 약사님들 식당 가면 여기 밑반찬 나오잖아요. 채소 종류를 한번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식당 가면 김치가 항상 나오잖아요. 김치가 뭐죠? 무 아니면 배추예요. 거의 그 두 개 답니다. 그럼 그것만 우리가 많이 먹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위안을 삼죠. 나는 식물성 음식, 난 채식을 많이 해. 채소를 많이 먹어 착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먹는 거는 무하고 배추밖에 없더라. 그리고 나머지가 살짝 뭐 가끔 시금치 뭐 약간 자세히 보면 생각보다 식물성 음식들이 많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다양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좁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양성이 먹는 게 왜 좋은 건가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놨는데 그 논문에서 뭐냐면 사실 식물에는 각 식물 종류마다 갖고 있는 성분들이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커피하면 커피 안에 종류가 몇 개냐 여쭤보면 다들 뭐 카페인 있고 뭐 폴리페놀 있고 뭐 있고 해서 뭐 한 10개요 보통 얘기하는데 커피 내 화학 성분 종류만 1000개가 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금치를 먹든 그 안에도 몇백 개, 귤 하나만 먹어도 그 안에 5, 600개가 있습니다. 우리 귤 하나에 오렌지에 비타민 C 하나만 놓고 막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데 되게 어리석은 얘기죠 사실은. 그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플라보노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종류만 5,000종이 넘는데 각 식물성 음식마다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진은 다양하게 먹을수록 다양한 종류의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우리처럼 뭐 배추하고 그런 무만 먹는 사람과 정말 다양하게 이런 거 채소를 먹는 사람과는 들어오는 플라보노이드 종류만 해도 너무 다르고, 또 다른 또 몸에 좋다는 항산화 작용하는 카르티노이드 또 종류가 너무 많은데 들어온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식물성 음식 비중이 높다라고 우리가 나를 한식 자랑하지만 그 종류가 좁은 게 현실이라는 거죠. 다양하게 먹을수록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안타까운 게 샐러드 문화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 보면 아침에 가볍게 샐러드 먹는, 다양한 채소 넣고 막 드레싱해서 먹는 문화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무튼 우리가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 그걸 좀 문제로 꼽고 싶습니다.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또 이해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절임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젓갈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서 약간 이제 발효를 많이 시켜버린 이런 음식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런 위암과 이제 직결적인 연관이 되게 높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금에 특히 절여진 채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맵고 짠 음식들, 우리 한국 식탁에 많이 있는 반찬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위쪽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찬들 같은 경우만 줄이더라도 우리 식단에 있어서 건강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식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네 가지 안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는 섭취량 조절을 할 때가 된 그런 거 좀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면, 먼저 음식 내에는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거든요. 또 특정 유해한 것들이 좀 요새 증가 추세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해 중금속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금속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유해 중금속은 들어왔을 때 배설이 잘 되면 사실 아무도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배설이 잘 안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나라도 기준치를 정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무기비소. 무기비소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농도가 높게 나오는 게 정부 자료입니다. 정부 식약처 자료인데요. 1위가 압도적으로 토시입니다. 좀 말도 안 되게 좀 농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뭐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오염도가 증가 추세다. 그러니까 톳에서 발견되는 무기비소의 농도가 좀 증가 추세다. 그러니까 톳을 점점 여기저기 음식에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먹게 된다. 아예 콕 집어서 아예 톳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무기비소가 뭐냐고요? 많이 축적됐을 때 암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는 유해 중금속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냐면, 또 이제 중금속들이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틸수은이 있어요. 역시 몸에 잘 안 빠져요. 누적되다 보면 이제 신경계통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치매란 단어 요새는 좀 안 쓰는데 중증 인지기능 장애, 거기에 연관돼 있다라고 해서 이제 수은 다 관리하거든요. 전식으로 다 관리하는데, 그럼 정부에 조사를 해봤더니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메틸수은에 노출되는 경로 1위가 뭐냐? 가다랑어였어요. 가다랑어가 농도가 제일 높다는 게 아니라 가다랑어를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실제 우리가 노출 기여율 1위를 찍은 게 바로 가다랑어였어요. 그럼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세요. 나 가다랑어 안 먹는데 왜 우리가 노출 1위지? 약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가다랑어로 만드는 게 참치캔입니다. 가다랑어로 많이 만들어요, 참치캔은. 그러니까 우린 참치 많이 사랑하죠, 참치캔은. 그래서 많이 먹게 되는 거고. 참고로 참치캔에 대해서 뭔가 참치 회사 잘못했다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아까 톳도 뭐 그거 재배하는 분도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수확하는 분도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바다가 오염돼서 그런 겁니다. 전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로 공장 폐수가 흘러 들어가는 거고 있거든요.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당연히 희석해서 버리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럼 계속 강과 바다 흘러 들어가면 H2는 증발하지만 그 유해 중금속은 증발을 안 합니다. 바닷물에 계속 있다 보니까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그 농도가 높아져요. 가다랑어가 상대적으로 상위 포식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메틸수은 농도가 높게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게다가 우린 그걸 또 많이 먹어요. 참치캔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기혈이 높더라. 그게 두 번째였고,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 바로 이제 유해 중금속 중에 하나가 카드뮴이라는 게 있어요. 카드뮴. 발암물질입니다. 많이 노출되면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정부 조사입니다. 카드뮴 농도가 가장 높은 게 뭐였을까? 1위가 굴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굴이 1등, 2등이 꼬막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굴꼬막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거의 종사자도 잘못이 아닙니다. 육지로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수확하는 게 바로 굴꼬막이거든요. 보통 우리 연암 부착형 식물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오염원이 육지에서 가까울수록 유해 중금속 농도가 높게 나오는 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만큼 육지로부터 오염원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 가까이 있는 굴꼬막에서 높게 나오는 게 사실 이상할 것도 없어요. 정말 너무 높게 나옵니다. 그런 축산물 대비 몇 천 배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굴꼬막이 1, 2위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앞서 말씀 톳, 참치캔, 굴꼬막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자체는 사실 그 안에 좋은 성분이 너무 많아요. 저 이걸 끈차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가 끈차는 게 아니라, 지금 바다 오염이 너무 심각해진 추세니 섭취량은 조절할 때가 됐다. 가끔씩 먹는 별미라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갈아 만든 생과일 주스가 의외로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일 주스를 파는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커피집에서도 과일 주스를 많이 팔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생과일 주스를 즐겨 먹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간 이제 주스들을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갈아 만들다 보니까 흡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과일을 우리가 그냥 섭취를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봤을 때 이런 첨가당이라든지 열량이나 이 조미료 같은 것들이 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봤을 때 상대적으로 혈당이 조금 더 많이 급격하게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과일 주스를 드신다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과일을 직접 섭취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제 과일 주스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그 빈도를 줄여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금기어가 있습니다. 바로 K푸드의 선봉장 김미역. 김미역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약간 불문율? 약간 아무도 안 다뤄요.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절대 안 다루고. 왜 지금 수출 엄청나게 잘 되고 김미역이 잘 되고 있는데 이거에 뭔가 찬물을 끼얹는 듯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하죠. 또 거기 종사자도 많고 수출도 안 되니까 마치 뭔가 우리 산업을 뭔가 역행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언론사에서 안 다루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편집하시면 됩니다. 김미역 자체는 사실 그 자체는 좋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이제 거기는 요오드 함량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됐는데요. 사실은 유럽에서는 간간히 대한민국 해조류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영원한 영구적으로 수입 금지가 아니라 가끔씩 우리나라 걸 검사했는데 요오드 농도가 20ppm이 넘네? 그럼 바로 수입 금지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그 사실을 알려요. 그럼 유럽 전역에 그 해당 제품은 수입 금지가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만 몰라요. 검색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메이저 언론사에서 안 다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죠. 왜 그 유럽이라는 나라가 의학이 발달 안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오드 농도가 너무 높은 건 금지시켜 버려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20ppm 넘는 거가 식품이 유통되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섭취량으로 그들이 정한 어떤 수치를 넘어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암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논문도 많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아니 유럽은 저렇게 관리해서 막 하는데 대한민국은 안 해도 되나? 약간 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장 섭취량은 있습니다. 요오드에 대해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권장 섭취량은 있는데 신기한 거는 식품에 대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김 미역 장사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오늘 파는 미역이 김이 농도가 5,000ppm이 나왔어요. 또는 10,000ppm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한테 팔아도 합법. 유럽한테 팔면 급속 수입 금지 조치 당하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식약처로 돌아가 볼게요. 식약처 입장은 뭐냐면 권장 섭취량 정해놨어요. 하루 150 마이크로그램. 왜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갑상선 기능에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원소입니다.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150은 먹어라. 150 마이크로그램. 그냥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1일 상한 섭취량을 정해놨는데 세계보건기구 기준은 하루에 1100 마이크로그램. 이걸 넘으면 안 됩니다. 이걸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1100보다 훨씬 높은 2400 마이크로그램을 정해놓습니다. 우리 K민족이 얼마나 몸이 위대하길래 세계보건기구보다 2배 이상 높게 정해놨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의학계에서 정한 거니까 제가 더 이상 그것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세계보건기구보다 훨씬 더 관대하게 우린 2400 마이크로그램까지 괜찮다 말을 하고 있어요. 뭔가 정하고 있는데 신기한 거는 식품에 대한 농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PD님이나 악사님이 미역국을 한 그릇을 드세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미역 1g이 들어갑니다. 평균. 유럽에서 적발됐던 5,000ppm의 농도로 요오드가 존재했다면 그걸 먹으면 바로 5,000 마이크로그램을 먹는 겁니다. 하루 1일 상한 섭취량이 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먹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한 그릇 먹어도 내가 넘는지 안 넘는지도 모르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예상 댓글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닌데 첫 번째 댓글, 이 사람 진짜 잘 모른다. 요오드 많이 먹어야 갑상선 암에 안 걸려. 갑상선이 좋아라는 댓글로 반이 나옵니다. 나머지 반은 뭐냐면 맞아.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안 좋아 라는 두 불의 댓글로 나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 찾아봤더니 많이 먹어 좋다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도 유튜브 검색하면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요오드를 많이 먹어야 그래야 갑상선이 좋아집니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과 전문가가 있습니다. 거꾸로 요오드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병률 1위예요.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뉘냐? 각각에 해당된 논문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전문가가 어떤 논문을 받느냐에 따라 말하는 주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공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걸 많이 먹으라는 거야, 적게 먹으라는 거야, 뭔가 혼란스럽잖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나라는 갑상선암 발병률 세계 1등이라는 건 팩트입니다. 2023년도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충격적인 논문 하나 발표를 합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이제 지적을 해요. 첫 번째, 과연 대한민국이 갑상선암 발병 1위인 이유가 검사를 많이 해서일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어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초음파 검사 많이 해서 그래서 갑상선암 발병 1위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진짜 그럴까? 삼성병원은
병원은 당연히 환자가 많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보니까 젊은 사람들만 한번 봤어요. 정기 검진 안 받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인데 몸이 좀 이상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았더니 갑상선암이래. 이런 사람들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더라. 이건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 갑상선암에 잘 걸린다는 근거다 라고 일단 제시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왜 갑상선암에 잘 걸릴까? 대한민국 국민은 1위잖아. 압도적 1위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오드 과한 섭취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연구진이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은 너무 상반된다. 일관성이 없다. 어떤 데서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어떤 데는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그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뭐냐면 바로 검사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검사하냐면 정기검진 받아보시면 소변을 우리가 받잖아요. 소변에 있는 그냥 요오드 농도로 체크를 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정기검진 받기 전에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하기 전까지 물을 벌컥벌컥 먹었던 사람이 있고 적게 먹었던 사람이 있겠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저처럼 땀을 많이 나는 사람은 소변 내에 요오드 농도가 농축이 돼요. 높게 나옵니다. 땀이 많이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요오드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진이 뭐라고 하냐면 체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크레아틴이랑 화학물질로 보정해서 보자. 그래서 이 연구진이 이제 몇 년간 조사를 합니다. 신규 갑상선 환자 한 500명, 그다음에 멀쩡한 건강한 사람 비교해 봤습니다. 했더니 실제 크레아틴으로 보정해서 보니까 실제 요오드가 농도가 높게 나오는 사람일수록 갑상선암에 잘 걸리더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세계 최초로 밝힙니다. 특히 45세 미만 젊은 층일수록 더 명확하더라. 그런데 이게 더 충격적인 거는 이게 언론 보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장하는 말은 뭐냐면 김미약 자체는 좋은 게 많고요. 그 안에 다만 관리만 하자. 그래서 관리라는 거는 식약처에서 식품에 대한 농도만 정하자. 기준치만. 예를 들게요. 200ppm을 차라리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미약 장사한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채취해서 검사해보니까 200ppm 넘어. 그럼 그걸 안 파는 거예요. 그보다 낮은 것만 유통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통돼야 식약처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섭취량으로는 절대 1일 상한 섭취량 2,400 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지고 볶고 튀고 구운 음식 비중을 좀 낮추고, 사실 이걸 완전 끊으면서 살면 사회생활을 안 해야 됩니다. 이거 불가능하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 같이 먹으러 하는데 저는 뭐 지지고 볶고 튀고 안 먹을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고요. 세상 저도 당연히 먹습니다. 저도 다 먹는 것들인데 아니까 섭취 빈도수나 비중을 좀 줄이려고 노력한다. 뭐든지 유해성이라는 건 노출량과 노출 빈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안 좋다고 알려진 것들은 섭취량을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지지고 볶고 튀고 구운 거 좀 줄이고, 열을 가야 된다면 데치는 거, 삶는 것 비중이 제일 높고, 특히 식물성 음식 종류는 반드시 다양하게. 그래서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컬러푸드.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어떤 색깔, 화요일 어떤 색깔, 특히 신경 써라 말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되게 근거 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골고루 먹는 식습관, 이걸 가지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